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EU 무역 현황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U의 그린딜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EU의 그린딜 정책은 한 6년 정도 준비해 갖고 나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환경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사회 전반의 전환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준비가 돼 오다가 그 코비드-19이 발생하면서 사실 EU가 받은 그 경제적 충격이 다른 어느 대륙보다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서 그 재정적으로 좀 보강한 다음에 2019년 12월에 그린딜이 조금 선언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7월에 그 EU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EU의 그린딜은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U의 그린딜은 단순한 경제사회 정책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EU 경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단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 나라를 빼고는 자그마했던 시장의 규모를 합해서 이제 EU의 그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동안 상품 시장, 서비스, 인력 통합까지 통합이 됐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린 딜에서 에너지, 교통, 데이터, 금융 부분이 단일 시장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EU의 그 단일 시장 규모나 경제적인 힘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EU가 항상 꿈꿔왔던 단일 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EU 공동 재정인데, 그 7년짜리 장기 재정하고 그다음에 코비드-19 극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차세대 EU 펀드, 이 두 가지가 EU의 공동 재정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통합의 마지막 단계로 보통 얘기하는 게 사회정책, 이민이라든가 안보 사회정책의 통합인데, 이 내용들도 이번에 그 그린딜의 내용에 보시면 코헤이전 펀드라고 해서 통합기금의 형태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번 그린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블랙시트 이후에 좀 더 빠져나가려고 했던 회원국들의 유인이 존재했는데, 그린딜을 통하고 또 저스트 트랜지션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그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좀 열악한 국가들한테 자금을 EU 공동 재정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EU 통합을 좀 공고히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문별 목표와 전략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바이든 정책하고 EU의 그린딜 정책을 비교해 보면 이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홍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테일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후 정책을 보면은 2050 카본 뉴트럴로 가겠다라는 정책은 일찌감치 나왔었는데, 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2030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그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 더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소 50, 지금은 60%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탄소 가격을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EU 내부에서는 에너지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가격을 물리도록 하겠다라는 게 내부 정책이고, 일부 부문 그리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EU 혼자 하지 않고 국제무역기구랑 같이 하겠다, 즉 WTO랑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국경세에 대한 거는 내년 7월에 나오고, 그리고 2023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EU의 플랜입니다. 에너지는 발전 부분의 기후 중립은 오랫동안 나와 있었던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일 시장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EU 전체, EU와의 단일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는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파트에서 저탄소뿐만 아니라 순환 경제 활성화가 이야기됩니다. 이 내용은 산업 부분의 폐허를 재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나 또 EV카 등등에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배터리 환경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의 순환 경제화를 이게 그냥 나중에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플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규제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그냥 생산해서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이용, 재활용하게 되지 않으면은 EU 시장에서 그 좀 제약이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빌딩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EU에서는 리노베이트 웨이브라고 그래서 그 현재의 그 재건축률을 그 최소 2배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EU ETS에 현재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EU ETS에 포함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자원 효율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 집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 자갈, 시멘트, 철강 등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매번 한 번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재사용률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건축업자들이 시멘트라든가 철강을 재사용하게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EU에다가 철강이나 시멘트를 수출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는 재이용한, 리유즈되거나 재활용된 그 파트들이 시멘트나 철강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송은 크게 보면 도로 수송 부분, 현재 그 교통수의 약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도와 육상 수로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화가 이제 결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능형 교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이거는 EU 지역 간의 그 하나의 교통 시스템으로 엮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트랜스포테이션 모드가 그때그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성을 높인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교통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또는 저배출 차량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화석 연료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겠지만은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새 공장을 못 짓게 한다거나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 정책을 보시면 산업에서는 크린하고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의 활성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정책이나 이런 데에서 없지만 EU에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것이 순환 경제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현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 현대화의 핵심 내용은 디지털화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순환 경제까지 결합이 돼서 EU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탄소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탄소화를 하겠다라는 게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저감 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EU 기업 적용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R&D를 하고 그 혜택을 그 EU 기업들이 누리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순환 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재활용률은 EU 같은 경우에 현재 12%인데 이것을 203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는 거고, 이거를 그 EU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겠다라고 안을 나왔고요. 그 중에 자원 집약적 산업, 섬유 건설, 전기전자,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순환 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푸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게 비단 우리가 그 쇼핑에서 들고 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품 패킹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서큘러 이코노미 규제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인데요. 이거는 이 역시 그 EU, 그러니까 미국에서보다 이제 EU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저희 나라는 디지털 전환과 그 그린 전환이 조금 따로 노는데, EU는 그린 전환 안에 디지털 전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저탄소와 순환 경제 활성화에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포함한 이 디지털 인더스트리의 그 성장률이 전체 경제 성장률의 약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EU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거고, 관련 기술은 AI, 5G, 클라우드 앤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의 그 R&D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환경 감시에 환경 감시를 한다거나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소비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더 나아가서 나중에 웨이스트 풋프린트라고 해서 이 제품이 어떠한 물질을 사용해서 재활용은 어느 정도 됐고, 재이용은 어느 정도 됐고, CO2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디지털화해서 그것들이 그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EU 정부가 그 언제든지
그때그때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 자체가 사실은 탄소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ICT 디바이스에서 저탄소화와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EU 반환 제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기기나 뭐 섬유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반납하고자 할 때 또는 수리하고자 할 때 그것을 판매한 생산자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반환 제도나 반화가 아니라 반환 제도나 라이트 투 리페어라고 그래서 그 수리할 권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현재 그 EU 딜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2019년 12월에 어나운스가 된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현재는 회원 국가 내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EU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매번 거의 한 달에 몇 건씩 조정안들이, 합의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떤 중요한 시점은, 회원국 내 입법화, 그러니까 기후변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법으로 입법화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은 이제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재정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1,824억 유로거든요. 1조 8천, 죄송합니다. 1조 8,243억 유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부찌가 큰 거는 7년 예산이고 그 차세대 EU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코비드-19 경제 회복 예산으로 초기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앞에 두 개의 이제 차세대 EU 예산, 그러니까 이게 코비드-19 하는데 많이 차세대 EU는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기후변화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데서 기후변화 관련된 지출은 총 지출의 한 30%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EU 쪽에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디지털화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미국 그린들하고의 좀 차이로 보입니다. 근데 예산안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에 인베스트 EU가 있고 이쪽이 이제 프라이빗 쪽에서 인베스트먼트를 가져오거나 그러니까 좀 유인하거나 내지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돈을 대출해서 이 전체적인 이 지출을 충당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EU 전체 예산에서 기후변화에 얼마를 쓰겠다. EU ETS 경매 수익의 20%를 기후변화 예산에 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안까지 가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는 이게 상당 부분 절반 정도가 민간 금융시장에서 돈을 꿔서 먼저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상한 계획에 처음에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플라스틱세,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0.8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겠다는 거고,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와 디지털 부담금, 그 다음에 EU ETS의 판매 수익을 항공과 해상 수송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무상할당 비율을 줄인다거나 해서 이쪽을 늘리겠다는 거고, 기타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충당된 금들이 대출금 조기 상환에 사용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케인스 처음에 그린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나왔던 뉴딜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환급이 되면서 비용들이 충당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게 비용을 그러니까 그린 뉴딜에 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추이입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송 관련 산업 부분인데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도로용 차량을 아까 철도나 육상 수로로 변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출 시장 축소가 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배출 기준 강화와 순환 경제 기준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배출 기준 강화에 대한 안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웨이스트 풋프린트를 디지털 화까지 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원산지 기준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제로 에미션 비이클의 시장은 당연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핵심 원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이 EU 차원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 파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배터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급 확보 전략이 있는지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관련 산업 중에서는 아까 EU 전체를 지능형 교통관리 체계로 엮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ITC 관련 제품 수요는 아무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철도와 수로용 수송기계 관련 시장도 확대가 예상됩니다. 선박 해운 산업 같은 경우는 경유를 사용한다거나 다배출 선박 같은 경우는 EU의 입항 자체를 금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선박 산업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EU가 그동안 그 국제 배출권 거래, 그러니까 항공 파트 같은 경우는 따로 국제 배출권 거래제를 한다라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EU가 이쪽에 조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실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 부분에서의 배출 규제가 조금 이것 때문에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특히 콜세아 같은 경우는 해외 상세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해외 상세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좀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송산업 관련 규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가 연도별로 주르륵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되면은 네덜란드에서는 배출 차량은 판매를 할 수가 없고 2040년이 되면 영국에서는 내연기관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유화학산업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및 바이오 연료에 대한 환경 기준이 지금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연료나 바이오 연료 개발 및 상용화를 하겠다는 건데, 특히 저희 나라랑 조금 차별을 보이는 거는 대형 화물차, 버스, 그러니까 조금 장거리 수송이 필요한 쪽에서는 이 수소연료 전지 쪽을 좀 상용화하려는 그 EU 차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자원 순환 관련된 규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환 경제 실행 계획에 섬유 플라스틱, 건설, 전기, 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플라스틱 쇠를 시작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는 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순환 경제는 이제 마지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품 디자인부터,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원료 선택부터, 그리고 나중에 그 리페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재활용까지 해서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전자산업은 여기는 역시 순환 경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투 리페어라든가 제품의 수명 향상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강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라는 게 이제 전기 전자산업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데, EU가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좀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가 하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섬유산업은 자체로는 순환 경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2025년 1월부터 세탁기 내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 필터가 없다면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시사점은 EU는 국내로 보면은 세 번째 무역 상대국입니다. 근데 EU나 미국, 중국, 일본이 그린 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축 목표 상향 조정 압력이 예상이 됩니다. 뭐 예전에 그 오바마 때도 했지만 뭐 저희 나라 그 2030 플랜에 대해서도 상한 감축 목표의 그 상한이 아니라 상향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당장은 탈탄소 관련해서 일부 제품, 특히 수송기계에 대한 배출 규제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모든 품목,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또 말을 하지 않고 일부 국가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순환 경제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